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 물리학자 김상옥이 바라본 우주와 인간, 원자에서 인간까지 한 권의 책으로 관통하는 삶과 과학의 향연. 글 싣는 순서 1. 기본 입자에서 원자로 2. 원자에서 분자로 3. 분자에서 물질로 4. 분자에서 생명으로 5. 생명에서 인간으로 6. 인간에서 사회로. 기본 입자에서 원자로 우주는 시간, 공간, 물질로 구성된다. 사실 이들은 서로 완전히 분리되지 않지만 분리하여 기술하는 것이 종종 유용하다. 물질은 기본 입자라 불리는 것들의 조합으로 되어 있다. 레고 월드의 모든 것이 레고 블록으로 되어 있듯이 우주의 모든 물질은 기본 입자의 모임으로 구성된다. 기본 입자가 가진 모든 특성은 물리학의 표준 모형으로 완벽하게 기술된다. 표준 모형에 나오는 기본 입자 17종 가운데 몇 가지만 소개해보면 업퀘크, 타우 입자, 전자, 글루온, 힉스 입자 등이 있다. 아마 생소한 이름도 있을 것이다. 이들 중 일부는 인간의 감각으로 그 존재를 전혀 느낄 수 없다. 하지만 이들이 모여서 원자가 된다. 원자는 중요하다. 적어도 원자는 인간이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모든 물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이다. 우주에 가장 많은 원자는 수소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땅에는 산소 원자가 가장 많다. 수소와 산소가 결합한 것을 물이라고 한다. 수소, 산소 원자에 탄소와 질소 원자를 더하면 우리 몸을 이루는 원자의 97%가 넘는다. 탄소가 산소와 결합하면 이산화탄소가 되는데 이산화탄소는 기후위기의 주범이기도 하다. 모두가 좋아하는 금은 금 원자가 모인 것이다. 은은 은 원자, 철은 철 원자가 모인 것이다. 하지만 다이아몬드 원자는 없다. 다이아몬드는 탄소 원자가 모인 것이다. 원자는 인간이 지각할 수 있는 수준에서 물질의 근원이다. 그래서 웬만한 경우에 만물은 원자로 되어 있다라고 말해도 큰 무리는 없다. 기본 입자와 원자 사이의 관계는 미묘하다. 원자는 기본 입자로 구성된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모든 물질의 근원은 기본 입자다. 그렇다면 만물은 기본 입자로 되어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본 입자에 대해 충분한 지식이 없어도 원자를 이해하는 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된다. 전자는 기본 입자의 하나다.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분되는데 이들은 기본 입자가 아니다. 양성자는 업코크 2개, 다운코크 하나, 모두 3개의 기본 입자로 되어 있다. 코크는 글루온이라는 또 다른 입자에 의해 단단히 묶여 있다. 원자만을 연구하는 연구자는 코크나 글루온이라는 기본 입자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해도 연구하는 데 거의 지장이 없다. 기본 입자들이 모여 원자가 되면 기본 입자와는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더구나 새로 나타난 특성을 기본 입자로부터 예측하기 힘들다. 이처럼 존재하지 않았던 예측하기 힘든 새로운 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창발이라고 부른다. 한글 자모가 기본 입자라면 단어는 원자라고 할 수 있다. 시옷, 아, 리을, 아, 이응이라는 기본 입자가 모여 사랑이라는 원자가 되었지만 자음, 시옷, 리을 등으로부터 단어 사랑이 갖는 의미를 추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랑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한글 자모가 모여 각각의 자모에는 존재하지 않던 의미가 새롭게 나타난, 즉 창발된 것이다. 창발은 이 책에서 매우 중요한 키워드 가운데 하나다. 이
원자에서 분자로 자연에 존재하는 원자에는 92종류가 있다. 이들은 원자핵에 있는 양성자의 수로 특징 지워진다. 양성자가 1개면 원자 번호 1번, 2개면 2번 이런 식이다. 1번 원자를 수소라고 부르고 2번 원자를 헬륨이라고 부른다. 원자 번호와 함께 92개 원자의 이름은 일일이 다 외우거나 외우지 못하면 필요할 때마다 주기율표를 봐야 한다. 92번 원자는 우라늄으로 원자핵의 양성자가 92개 있다. 우라늄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원료였다. 우라늄의 원자핵이 어떻게 연쇄 반응으로 분열하여 폭탄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하려면 기본 입자에 대해 알아야 한다. 물질로서의 우라늄은 금속이다. 우라늄 원자가 모여 만들어진 물질이 금속의 성질을 가진다는 말이다. 열화 우라늄 금속은 대전자 포탄의 탄두에 사용될 만큼 엄청난 강도를 갖는데 핵연료 제철이나 농축을 통해 얻는다. 열화 우라늄 탄을 원자폭탄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열화 우라늄이라는 금속으로 만든 포탄일 뿐이다. 우라늄의 핵 분열을 이해하려면 원자핵을 이루는 기본 입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하지만 열화 우라늄 금속의 강도를 알려면 화학을 알아야 한다. 금속 우라늄의 화학적 특성은 원자가 집단으로 모일 때 창발된 것이기 때문이다. 원자가 모이면 분자가 된다. 탄소 원자 하나에 산소 원자 2개가 결합하면 이산화탄소가 되는데 이처럼 단순한 분자로부터 788개의 원자가 모여 만들어진 인슐린 같은 거대 분자까지 그 종류가 다양하다. 분자를 이루는 개별 원자의 특성으로부터 분자의 특성을 알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수십 가지에 불과한 원자를 가지고 우리 주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기본 입자와 원자의 관계를 한글 자모와 단어의 관계라고 했는데 원자와 분자의 관계는 단어와 문장의 관계라 할 수 있다. 몇 개의 단어로 구성된 문장도 있지만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즈에는 한 문장이 4391개의 단어로 된 경우도 있다. 어떤 분자는 문장이 아니라 문장이 모여 책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DNA 같은 분자는 그 분자 하나가 생명의 모든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책이 담고 있는 이야기를 몇 개의 단어로부터 유추하기는 불가능하다. 책은 책을 이루고 있는 개개의 단어만 모아서 알 수 없는 스토리를 갖고 있다. 이것은 단어가 모여 스토리를 갖는 책이 창발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분자가 갖는 화학적 특성은 원자의 집단에서 나타난 창발의 결과다. 수소는 폭발성이 있는 기체지만 영하 253도 이하가 되면 액체가 된다. 고온 및 고압에서는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태양의 중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 때문에 태양이 빛을 낼 수 있다. 산소는 반응성이 강한 원자로 다른 원자들과 마구 결합한다. 이 때문에 지구상 물체 표면의 대부분은 산소로 뒤엎여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산소는 영하 183도 이하에서 액체가 된다. 이런 특성을 가진 수소와 산소가 만나면 우리에게 친숙한 물이 되는데 물은 상온에서 액체이며 0도 이하에서는 고체가 된다. 수소와 산소 원자가 각각을 아무리 들여다본들 이와 같은 물의 특성을 예측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분자에서 개별 원자의 특성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 인지질은 인상기에 2개의 지방산이 결합한 것이다. 화학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용어가 불편할 것이다. 머리 하나에 줄기가 둘 달린 콩나물 비슷하게 생겼다고 보면 된다. 인산의 머리는 음전하를 띄어서 물과 잘 섞이지만 탄소와 수소로 된 줄기는 물을 싫어한다.
인지질을 물에 넣으면 머리는 머리끼리, 줄기는 줄기끼리 모인다. 줄기는 물을 싫어하니까 물을 좋아하는 머리를 물 쪽으로 내세우고 줄기는 그 뒤에 숨는다. 샌드위치 빵이 머리라면 내부 재료는 줄기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이중막 구조가 형성된다. 지구상 모든 생명의 기본 단위인 세포는 인지질 이중막을 벽으로 사용해 자신과 외부를 구분한다. 인지질의 특성은 인산과 수소 원자를 이뤄서 음전하를 띤 인산기가 되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분명 인지질을 이루는 인, 산, 수소, 탄소 원자 각각으로부터 이중막의 존재를 예상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산소에 붙어있던 수소 하나가 떨어져 나가 음전하를 띠지 않았다면 이중막은 존재할 수 없었고, 그렇다면 생명 역시 존재할 수 없었다. 원자에서 분자로 갈 때 창발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창발된 특성이 이처럼 원자 몇 개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지만 때로 작은 부분이 전체를 지배하기도 한다. 아무튼 기본 업자가 모여 원자가 되고 원자가 모여 분자가 된다. 이때마다 창발이 일어난다. 이렇게 기본 입자는 원자와 단절되고 분자는 원자와 단절된다. 분자에서 물질로 주변을 둘러보라. 눈에 보이는 대부분이 인간의 작품 같지만 사실 지구 전체를 놓고 볼 때 인간이 만든 것은 거의 없다. 높이 10m의 건물로 빈틈없이 지표면을 채워도 지구 전체 부피의 100만 분의 1에 불과하다. 인간이 만들지 않은 것은 크게 생물과 무생물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무생물의 대부분은 지구 그 자체다. 주위를 둘러보면 지구는 암석, 물, 공기로 구성된 것처럼 보인다. 지구 표면의 70%가 물, 즉 바다지만 바다는 지구 표면, 즉 지각 위에 있다. 지구가 사과라면 지각은 사과 껍질이다. 지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바다는 없는 거나 다름없다. 지구의 대부분은 규소 산화물과 금속 산화물로 되어 있다. 역시나 어려운 용어다. 산화물은 산소 원자가 다른 원자와 결합한 분자다. 규소 산화물은 규소와 산소가 결합한 것이고 금속 산화물은 알루미늄, 철, 칼륨, 칼슘, 망광과 같은 금속 원자가 산소와 결합한 것이다. 사실 물도 수소와 산소가 결합한 일종의 산화물이다. 지구의 바깥쪽을 차지하는 부분, 즉 지각의 총 질량 중 무려 47%가 산소다. 이래저래 산소는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원자라고 할 수 있다. 건물 밖으로 나가 흙 한 줌을 손에 쥐고 자세히 보면 다양한 색과 모양의 작은 알갱이들이 보일 것이다. 이것은 수많은 종류의 광물 부스러기다. 이들 광물의 이름을 나열하자면 차철석, 암염, 황철석, 방해석, 석고, 감남석, 휘석 등 끝도 없이 쓸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이 부스러기들은 대개 규소 산화물에 10여 종의 금속이 결합한 광물이다. 원자만 놓고 보면 그다지 다양하지 않다. 몇 가지 원자로 온갖 광물을 만든다는 것은 원자의 성질로부터 다양한 광물의 특성을 설명하기는 힘들다는 뜻이다. 여기서도 창발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음식의 맛은 재료뿐만 아니라 요리 방법에 의해 결정된다. 광물도 마찬가지다. 같은 원자로 구성된 광물도 그것이 만들어진 압력과 온도에 따라 그 특성이 많이 변하는데 이 역시 원자 수준에서 예측하기는 불가능하다. 감남석은 흔한 광물이다. 지각에 가장 많은 규소 산화물에 가장 흔한 금속인 철과 마그네슘이 결합된 것이기 때문이다. 지구 표면에서 지구 중심을 향해 들어가면 온도와 압력이 커지는데
이에 따라 감남석의 분자 구조가 스피넬, 페로브스카이트로 변한다. 비유하자면 파티 연회장의 의자들을 사각 격자 형태로 배치했다가 육각형 벌집 모양으로 재배치하는 식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이를 구조상전이라고 하는데 이 때문에 감남석의 물리적 특성이 갑자기 크게 변한다. 건물은 인간이 만든 대표적 구조물인데 벽과 천장을 이루는 콘크리트와 창문의 유리로 되어 있다. 유리는 지각의 주인공 산화규소다. 콘크리트는 시멘트에 자갈, 모래, 물을 섞는 것인데 시멘트는 칼슘이 들어간 규소 산화물이고 자갈과 모래도 결국 규소와 금속의 산화물이다. 즉, 인간이 만든 구조물도 원자의 시각으로 보면 결국 지각을 이루는 성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뜻이다. 단지 조성 비율을 조절해 강도를 높이고 투명도를 높인 것에 불과하다. 똑같이 규소, 산소, 그리고 몇 종류의 금속이 들어간 물질인데 어떤 것은 콘크리트가 되고 어떤 것은 유리가 된다. 물질의 특성을 원자 수준에서부터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원자 수준에서 보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물리학자는 주로 개별 원자 혹은 원자 한두 개가 모여 만들어진 단순한 분자를 연구한다. 이 분야를 원자-분자 물리학이라고 부른다. 거대한 물질이라도 한두 가지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모여 만들어진 것이라면 물리학의 대상이 된다. 이를 응집 물질 물리학이라고 한다. 이보다 복잡한 상황이 되면 물리학자의 손을 벗어나 화학이 된다. 물론 명확하게 물리와 화학의 경계를 그을 수는 없다. 응집 물질 물리학에서도 화학에서 다룰 법한 충분히 복잡한 물질을 다루기도 한다. 하지만 원자의 극단에서 일하는 물리학자와 복잡한 분자를 다루는 화학자는 서로 소통하기 쉽지 않다. 원자가 분자가 될 때 수많은 특성이 창발하기 때문이다. 물리학과 화학이 별개의 학문으로 공존하는 이유다. 4. 분자에서 생명으로 지구의 지각을 이루는 원자를 질량비가 큰 것부터 순서대로 쓰면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칼슘, 나트륨 순이다. 우리 은하를 이루는 원자의 경우는 순서가 조금 달라서 수소, 헬륨, 산소, 탄소, 네온, 철, 질소, 규소 순이다. 여기서 수소, 헬륨, 네온은 태양과 같은 별에 주로 있는 것이라 인간이 사는 지구와 깊은 관련이 없다. 산소와 규소는 지구와 우주 모두에 공통적으로 중요하지만 지구에 비해 은하에 상대적으로 많은 원자는 탄소와 질소다. 탄소와 질소는 지각을 이루는 광물과는 전혀 다른 물질을 만들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생물이라고 부른다. 지구상 생물은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로 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탄소를 기반으로 한다. 일렬로 연결된 탄소 주위에 수소와 산소를 적절히 배치하면 탄수화물과 지질이 된다. 필수 영양소 가운데 두 가지인 탄수화물과 지질을 만드는데 수소, 산소, 탄소 세 종류의 원자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뜻이다. 이들 분자들이 복잡한 구조를 이룰 수 있는 이유는 일렬로 늘어선 결합을 할 수 있는 탄소의 화학적 특성 때문이다. 탄소야말로 생명의 원자다. 지구에서 생명은 광합성 생물과 산소호흡 생물의 공생으로 유지된다. 이 공생의 핵심은 탄소를 주고받는 것이다. 동물은 탄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다. 들이마신 산소는 탄수화물을 연소시킬 때 사용하는데 동물은 여기서 에너지를 얻는다. 식물은 태양 에너지로 이산화탄소를 분해하여 탄수화물을 만들고 부산물로 산소를 버린다. 동물이 연소시킨 탄수화물은 사실 식물의 몸뚱이다. 이렇게 식물은
동물에게 탄수화물의 형태로 탄소를 주고 동물은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탄소를 되돌려준다. 지구상 생물이 수십억 년 동안 지속해온 탄소 순환이다. 생명체에게 탄수화물은 주로 에너지, 지질은 주로 세포막의 성분이다.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가솔린은 탄수화물이고 차의 몸체는 지질이다. 그렇다면 제어 장치는 무엇일까? 답은 단백질이다. 생명체에게 필요한 각종 화학 반응의 스위치를 적절히 켜거나 끄는 물질이 단백질이라는 뜻이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는 분자들의 결합체다. 아미노산은 탄수화물과 지질을 이루는 탄소, 수소, 산소에 추가의 질소를 포함한다. 참고로 공기는 78%가 질소로 21%가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즉, 질소와 산소가 공기의 99%를 이룬다는 말이다. 이렇듯 생명을 이루는 원자들은 특별하지 않다. 우리는 음식을 먹어서 에너지를 얻는다. 이 문장을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음식을 먹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핵심은 같다.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다. 인간이 먹는 음식은 살아있던 생물을 죽여서 만든 것이다. 치킨이나 삼겹살은 말할 것도 없고 각종 채소도 식물의 몸뚱이다. 이들도 앞서 이야기한 대로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로 되어 있다. 이들 생명의 물질 삼총사는 위와 장에서 분해되고 흡수된다. 우리 몸은 이들을 그대로 재활용하기도 하지만 복잡한 화학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끄집어내고 다른 물질로 변화시켜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화학 반응은 엄청나게 많은 효소로 통제되는데 효소가 바로 단백질이다.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종류도 많고 복잡하기 이를 데 없지만 본질은 같다. 원자들을 재배치하는 것이다. 원자는 사라지거나 만들어지지 않는다. 원자는 보존된다. 일군의 레고 블록으로 자동차를 만들었다가 분해해서 다시 비행기를 만들듯이 원자들은 탄수화물에서 이산화탄소로 그냥 새롭게 재배열될 뿐이다. 이것이 화학의 핵심이다. 사실 생명은 자동으로 작동하는 분자 기계라고 할 수 있다. 이 기계는 수많은 효소가 제어하는 연쇄 화학 반응으로 구성된다. 결국 생명의 특성은 효소, 즉 단백질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유전자도 중요하다. 인간이 인간을 낳고 고양이가 고양이를 낳는 것은 유전자 때문이다. 유전자는 다름 아닌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를 담고 있다. 유전자도 물론 원자로 되어 있다. 유전 물질인 DNA는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과 마찬가지로 탄소, 질소, 산소, 수소로 되어 있다. 다만 여기에 인 원자가 추가돼야 한다. DNA로부터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을 생물학의 중심 원리라고 한다. 이 과정 역시 수많은 효소에 의해 제어된다. 결국 생명은 불과 몇 가지 종류의 원자로 만들어진 거대한 분자 사이에 일어나는 복잡한 화학 반응의 집합체다. 하지만 단백질을 아무리 들여다본들 그 단백질을 가진 생물이 어떤 행동 특성을 가졌는지 추측하기는 어렵다. 인슐린을 들여다본들 언어를 구사하는 인간의 특성을 알 수는 없다. 생물이 수많은 분자의 집합체지만 개별 분자들을 안다고 생물을 이해할 수 없다. 단어 몇 개의 뜻을 안다고 수많은 단어가 모여 만들어진 책의 주제를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생물은 개별 분자들의 특성으로 한원될 수 없다. 물론 생물의 행동이나 기능과 관련된 특별한 문제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cGMP라는 물질은 체내 칼슘 농도를 낮게 유지시킨다. 칼슘 농도가 낮으면 근육이 이완되어 혈관이 팽창된다. PDE5라는 분해 요소가 분비되면 cGMP에 들러붙어 이런 능력을 무력화시킨다. 그러면 다시 칼슘 농도가 높아져서 혈관이 수축하게 된다. 비아그라 분자는 cGMP와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PDE5가
분비되었을 때 cGMP 대신 효소와 결합을 한다. 결국 PDE5 분해 효소가 분비되어도 혈관은 수축되지 않고 계속 팽창 상태에 있는데 이 때문에 남성 성기 발기 상태가 지속된다. 비아그라가 발기부전증 치료제로 쓰이는 이유다. 비아그라를 먹었을 때 몸의 모든 혈관이 팽창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PDE 효소는 모두 12가지가 있는데 이 가운데 PDE5는 주로 남성의 음경에 존재한다. 그래서 비아그라는 음경의 혈관만 선택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 이처럼 특정 분자가 생물 개체 수준의 특별한 기능과 관련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생물의 기능은 수많은 분자가 복잡하게 상호작용한 창발적 결과물이다. 5. 생명에서 인간으로 지구상 생명체 중 하나인 인간은 다른 모든 생물과 마찬가지로 진화의 산물이다. 진화는 무작위적인 과정이다. 그때그때 더 잘 생존하거나 더 많은 자손을 남긴 개체의 유전자가 더 많이 남아서 진화가 일어난다. 자손을 남기려면 유전자를 복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실수로 변이가 일어나는데 변이가 생존이나 번식에 도움이 되면 그 유전자는 더 많이 살아남는다. 이게 전부다. 다윈의 위대함은 이런 단순한 원리로 지구상 모든 생명의 다양성과 행동을 설명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생물학에서 다윈의 진화론은 물리학의 에너지 보존 법칙이나 인력학 제2법칙에 대응된다고 할 만하다. 최초의 생명체에서 인간까지 이어지는 진화의 역사는 그 자체로 장대한 드라마이자 경이로움 그 자체다. 하지만 진화의 특성상 이 과정에 필연성을 부여하기는 힘들다. 단세포 생물에서 다세포 생물로의 진화가 필연인지는 알 수 없다. 우리 주위에 여전히 존재하는 수많은 세균, 바이러스, 원생 생물을 보면 다세포 생물이 예외적이고 특별한 예라는 생각도 든다. 고도의 사고 능력을 갖고 거대한 사회를 조직하는 호모 사피엔스도 예견된 결과라기보다는 우연한 결과가 아닐까. 이미 일어난 일을 이해하기 위해 인과적 설명을 끌어들이는 건 인간의 본성인 것 같다. 무언가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났다는 생각만큼 받아들이기 힘든 것도 없지 않은가. 중세 유럽에서는 패스트로 사람들이 죽어나가자 그 이유를 도덕적 타락에서 찾았다.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과 성범의 여성같이 전통적 혐오 집단의 사람들을 죽이거나 추방했다. 하지만 패스트 전파의 주범은 신을 찬양하며 대규모 행진을 조직했던 교회였을지 모른다. 세균의 존재를 알지 못한 중세 사회에서 팬데믹 같은 재앙을 신의 분노로 설명하는 것이 최선이었는지도 모른다. 이미 일어난 진화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인과적 설명을 찾는 것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 일을 하는 주체가 인간이다 보니 진화사를 인간 중심의 시각으로 보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결국 호모 사피엔스의 등장이 진화의 목표였다는 설명으로 귀결된다는 뜻이다.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의 진화는 필연일까? 글쎄, 지금도 지구 생명체 가운데 최고 성공한 집단은 단순한 미생물이다. 지구 대기권을 포함한 지표면과 바다에서 무작위로 사방 2m 크기의 정육면체 공간을 잡아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라. 인간이나 동물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미생물은 무조건 있을 것이다. 산소호흡은 진화의 필연적 결과일까? 산소호흡은 에너지를 얻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 산소호흡은 효율이 높다. 하지만 우리가 산소호흡을 하는 것은 주변에 산소가 충분히 많기 때문이다. 산소는 반응성이 강한 기체라 대기 중에 풍부하게 존재하기 힘들다. 지구상
산소는 시아노박테리아가 광합성을 통해 수십억 년 동안 축적해온 것이다. 지금도 산소를 사용하지 않는 에너지 합성은 흔한 일이다. 발효가 그 좋은 예다. 심지어 인간의 세포도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면 무산소 호흡을 한다. 생명의 진화에서 산소 호흡을 당연하다고 볼 근거는 없다. 진화의 무작위적 성격을 생각해 본다면 동물을 단세포 수준으로 환원하여 이해하는 일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생명의 진화 대부분이 누더기 덧대듯이 그때그때 제멋대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인간의 몸을 이루는 수많은 유기 분자들을 따로 준비하여 한꺼번에 그냥 합친다고 인간이 되기는 어렵다. 생명 현상은 그것을 이루는 개별 요소 그 자체가 아니라 그들 사이에 맺어진 정교한 관계의 집합이다. 더구나 이 관계는 유일무이하거나 필연적인 이유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생명과학에서도 층위가 바뀜에 따라 새로운 특성이 창발한다. 생명의 화학을 다루는 생화학, 세균, 원생생물, 바이러스 등을 다루는 미생물학, 동물의 습성이나 행동을 연구하는 동물 행동학 등의 분야가 따로 존재하는 이유다. 6. 인간에서 사회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인간 사회 안은 특별한 것이 있다. 침팬지 사회는 혈안 집단이라 구성원의 수가 100마리 남짓하지만 인간이 만든 국가의 구성원은 수천만 명에 달하는 경우도 흔하다. 개미나 벌도 이 정도 규모의 사회를 이루기는 하지만 이들은 집단 전체가 형제 자매다. 인간은 혈연이 아닌 개체들이 모여 거대한 사회를 이룬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언어를 이용할 수 있어 인간의 사회는 다른 동물의 사회보다 더 강력하고 정교한 소통이 가능하다. 인간은 더 깊은 공감, 더 강력한 협력을 할 수 있고 상대의 마음 읽기도 능하다. 나아가 가상의 스토리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는 허구를 믿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 물리적으로 볼 때 지폐는 색칠한 종이 쪼가리다. 하지만 지폐가 가진 허구적 가치를 믿지 않는다면 경제는 즉시 혼란에 빠질 것이다. 도덕과 윤리도 그것이 왜 옳은지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것이 옳다는 것을 믿지 않는 순간 사회는 붕괴하고 말 것이다. 허구란 것은 그 속성상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 내가 강의할 때 팔소매로 걷는 것은 괜찮으나 셔츠를 벗는 것은 안 된다. 왜 그럴까? 두세기 전의 조선시대였다면 공적인 강의를 할 때 셔츠를 입는 것으로도 충분치 않다. 어른이라면 제대로 된 복식에 상투를 들고 갓을 써야 한다. 인간이 만든 허구의 체계를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역사를 보는 것뿐이다. 인간의 역사 또한 진화와 비슷하게 좌충우돌 변화해 왔다. 인간의 역사에서 법칙을 찾으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성공했다고 보기에는 힘들다. 그 이론의 예측이 옳았던 경우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개개인을 이해한다고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사회는 개인들의 집단이고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던 히틀러 같은 개인도 있다. 하지만 사회는 인간, 허구, 기계, 자연이 서로 복잡하게 뒤얽힌 시스템이다. 인간, 개개인을 주로 다루는 의학과 별개로 사회학이 따로 존재하는 이유다. 사회는 인간이 모여 창발된 새로운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세상은 기본 입자에서 원자, 분자, 생물, 지구, 태양, 우주로 이어지는 다양한 층위로 구성된다. 각 층위는 자기만의 창발된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의 층위를 그것을 구성하는 하의 층위의 특성으로 쉽게 환원할 수 없다. 각 층위의 개별 특성을 알고 이웃한 층위들 사이에 연결된 고리를 파악하고 전체를 조망할 때에만 세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책은 물리학자의 눈으로 본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다.
과학 한 분야의 전문가가 세상 모든 것을 기술하려 시도한다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하여 시작한 작업이다. 모든 것이라고 했지만 정말 모든 걸 다룰 수는 없다. 고르는 행위 자체에 이미 물리학자의 주관이 들어갔으리라. 하지만 모든 것을 물리로 환원하려는 시도를 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하나의 관점으로 설명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하고 싶었다. 그 이유는 층위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특성들이 창발하기 때문이다. 물리학자의 눈으로 본 세상 모든 것의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 이제 나는 다른 분야의 전문가가 들려주는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싶다. 이렇게 서로가 다른 분야를 한 발씩 내딛다 보면 언젠가 모두가 모든 것을 이해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